자, 이제 세 번째 시간 사티어의 경험적 가족 치료, 치료자의 역할 및 치료 기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치료자의 역할과 치료 기법 세 번째 강의에서 치료자의 역할 이제 계속 보시면은 경험적 가족 치료에서는 그 일반적으로 기법보다는 치료자의 자질을 강조한다는 점, 그리고 치료자의 자질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치료자들은 가족들을 얼마나 이해하고 수용하는가, 그리고 이제 그런 자세들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또 가족들의 반응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거, 그러니까 반응을 살필 수 있는 부분들, 그리고 이제 그들의 감정과 반응을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되는 어떤 노련함들, 숙련됨, 그다음에 이제 그러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치료자는 가족들이 자기 자신과 행동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상황과 안정된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그리고 신뢰와 자신감을 바탕으로 한 관계를 맺는 게 필수적이라는 것들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의 감정과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의 감정과 경험이 치료에 반드시 이용된다는 거. 지금 어떻게 느끼는지, 지금 무엇을 경험하고 있고, 이 경험들이 본인의 내면에 어떤 변화들을 가져오는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 그래서 이러한 경험자 가족 치료는 이론적으로는 절충적일 뿐만 아니라 기법에 있어서도 다른 부류의 기법들이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가져다가 씁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경험적 가족 치료 모델이 이 기법이다 저기 기법이다라기보다는 궁극적인 경험적 가족 치료가 갖고 있는 주요 개념 안에서 그들이 궁극적으로 치료 목표로 삼는 것들의 그 목표를 도달하기 위해서는 필요하다면 이런 저런 기법들을 얼마든지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것들. 그래서 이제 어떤 가족 조각, 뭐 예술치료, 안무, 춤추는 거, 뭐 심리극, 그리고 이제 또 확대 가족을 이용하는 부분 같은 경우는 보호에는 다세대 전수 치료 모델을 지난주 했었죠. 그런 데서 이제 가져다 쓰기도 하고요. 또 게시철수 치료 기법, 뭐 산만나 기법 이런 것들, 미술 치료 기법도 갖다 쓰고요. 비뇌자 기법, 어떤 사이코 드라마, 심리극, 저도 이제 공부할 때 사이코 드라마를 한 학기 들었어요. 우리나라의 사이코 드라마의 거의 초반부에서부터 지금까지 그 분야의 대가라고 하시는 그 나이 드신 교수님한테 직접 들었는데 엄청난 역동 그 세팅이 일어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 그래서 그쪽 갈 때는 기대도 되지만 긴장도 됐어요. 왜냐면 그날 나도 모르게 내 안에 내면의 감정에 역동이 일어나면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다들 그 수업 들을 때 긴장하고 오셨어요. 자, 그런 사이코 드라마들도 활용할 수 있고, 어떤 가족 인형극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가족 세우기 기법도 사용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표현적 기법을 많이 가져다 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이런 상당 기법과 기술의 활용 정도에 따라서 이제 휘테커나 우리 사티어가 접근하는 접근법들이 약간씩 차이가 있는데, 휘테커 같은 경우는 구조화나 전략을 짜지 않고 가족과 함께하는 것 자체를 강조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치료자 역할을 굉장히 강조했다는 거. 그리고 개인적 친밀함을 강조하는 것. 또 각자의 신념 체계와 상징적 체계를 표현하는 것을 중요시 여겼다고 한다면, 캠플러나 켄터, 사티어 같은 경우는 잘 훈련된 기법 중요하다. 상담자의 숙련성, 또 어떤 치료의 계획, 구조화, 자극적인 개입, 모든 사람을 지지하고 친밀해진 방법,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는, 그래서 치료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치료자의 역할은 이제 우리가 앞에서 치료 과정 볼 때 계속 그 치료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치료자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함께 다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인식이 좀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치료 기법으로 넘어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쭉 이제 그 주요 개념, 발달 배경, 주요 개념, 또 치료 목표가 제일 중요했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제 학생들하고 수업하면서 또 저도 배우는 과정에서 혼란스러웠던 거는 치료 목표에 대한 개념 정의가 안 되면 이 이론 저 이론 내가 왜 쓰는지도 모르는 채로 뭐 말하기 좋게 통합기법이라고 말하면서 가져다 쓰거든요. 근데 각 이론과 기법 또는 치료 모델에는 궁극적으로 치료 목표가 있습니다. 그 치료 목표에 따라서 치료 과정이 있고요. 또 치료 과정 안에서 치료자 역할이라는 게 있고 치료자가 해야 되는 기법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체계를 좀 정리를 해가면서 이렇게 좀 수업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치료 기법에서 이제 쭉 보시면 여기가 이제 이번에 다룰 것들은 가족 조각 많이 들어보셨죠? 역할 그룹 재정의, 원가족 도표, 빙산 탐색 이렇게 5가지에 대한 치료 기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 이 수업 들으시는 분 중에 상담을 전혀 모르시는 분 또는 좀 전공을 하셨거나 좀 접해보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 한번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가족 조각이 있는데요. 이 가족 조각 기법은 켄터널에서 개발되었고, 이제 사티어나 덜 등에 의해서 널리 이제 활용이 되면서 알려지게 됐죠. 그래서 가족 조각이란 이제 가족 한 명이 다른 가족원에게서 느끼는 내적 정서 상태를 동작과 자세 등으로 신체적 표현을 하면서 그 신체적 표현으로 공간적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담 세팅에 가족이 다 와요. 와서 그 중에 한 명이 주인공이 돼서 가족을 한 사람 한 사람 그 가족에게 느꼈던 본인이 갖고 있는 내적인 감정 상태, 정서 상태를 그 조각으로 세우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나중에 최근 90년대 말인가 2000년대까지 독일에서 가족 세우기 기법으로 또 이제 가족 치료 하나의 어떤 모델이 등장을 하는데 비슷한데 저도 이제 가족 세우기 트레이닝을 받았거든요. 근데 그거랑 조금 비슷한데 좀 다른데 이제 가족원 한 명이 가족 구성원을 한 사람 한 사람 본인이 느끼는 가족원에게 느끼는 내적 감정 상태를 표현하는 자세, 동작을 취하도록 세워요. 이렇게 뭐 아빠는 이렇게 서 있고 엄마는 이렇게 서 있고 여기서 뭐 자기는 어디에 마지막에 다 세운 다음에 이제 자기가 들어가는 위치를 선정을 해서 자기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이때 이제 개인의 특정한 사람에 대한 어떤 내적인 감정, 생각 뭐 이런 것들이 시각적으로 표면화되죠. 이러면서 이제 참여한 사람들이 함께 가족의 의사소통 유형들, 감정, 가족 규칙, 대처 방식, 관계 등을 파악해서 경험해 볼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기법을 주로 사용하는 목적은 가족원 각자가 자신의 내면적 감정을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자기가 이제 그 타인이 가족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자기를 가족 조각 세우기를 했잖아요. 이때 내면적 감정을 경험하고 실제 자신과 가족의 역동성을 시각적으로 파악을 하면서 새로운 대처 방식을 찾아보게 하는 그렇게 하기 위한 이제 목적이 있죠. 그래서 그 구체적인 방법으로 이제 먼저 치료자가 치료 중에 가족에 대해서 잘 이해하기 위해서 좀 더 색다른 것을 해도 좋으냐고 이제 물어보면서 동의를 얻고서 해야 되죠. 그렇게 한 다음에 가족 전원을 다 일어나게 해요. 그래서 가족 중에 한 명에게 가족은 한 사람 한 사람을 조각용 진흙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당신이 느끼는 대로 그들을 자세나 위치를 만들어 보세요 라고 이제 요청을 하는 거죠. 이때 이제 가족을 다 그러니까 조각이라고 표현하니까 좀 헷갈릴 텐데 가족 세우기 저는 가족 세우기가 더 익숙한데 또 엄연히 가족 조각하는 사람이랑 가족 세우기 하는 사람이 다르다고 하니 여기서 이제 가족 조각이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족 조각을 다 하고 나면 그 사람은 이제 본인도 어딘가에 자기 위치를 정해서 들어가서 이제 자세를 취하도록 상담자가 치료자가 지시를 하죠. 이때 조각을 하는 동안에 가족은 이야기를 하거나 웃으면 안 돼요. 조용히 그때 그 상태의 감정으로 몰입하는 거죠. 가족을 조각한 후에 그 자세를 1분 정도 유지하면서 가족들은 내면의 감정과 접하도록 지시를 합니다. 그 후에
치료자는 가족 개개인에게 조각하는 동안 어떤 느낌을 가졌는지 물어봅니다. 이때 가능한 감정 피드백이 되도록 잘 이끌어야 돼요. 이게 제가 이제 저도 이거를 초급, 중급, 고급, 그 다음에 숙련 과정까지 다 훈련을 받고 나서 제가 상담 세팅에서 몇 번 했는데, 이제 가족 조각 말고 가족 세우기, 이거랑 좀 다른 엄청난 그 치료 세팅에서 역동이 일어나요. 근데 제가 두렵더라고요. 제가 아직 노련한 그 기법을 사용자가 아니기 때문에 일어나는 그 감정의 역동성을 내가 어떻게 마무리해 줄 건가 엄청 초긴장하면서 집단을 몇 번 진행했던 기억이 나요. 그 뒤로는 안 해요. 제가 감당이 안 돼서 굉장한 치료의 역동을 경험했던 적이 저도 있어요. 이제 왜 그 얘기를 하냐면 중요한 거 여기는 적지 않았지만 감정적 피드백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를 나누고 나서 이 감정에 대해서 치료자도 피드백을 해줘야 돼요. 네, 이때 그러면서 그 가족원들이 다 각자 위치에서 주인공이 세웠던 그 감정을 본인들이 느끼고 그 감정들을 서로 상호 교류하는 과정을 통해서 치료적 경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피드백 교환이 조공하고 이걸 이끌어내는 스킬은 상담자의, 치료자의 몫이에요. 치료자. 그래서 이게 엄청 중요하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고, 그러나 굉장히 치료적 역동이 일어난다는 거.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여러 가지로 변형해서 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흔히 이제 조각을 통한 감정적 피드백이 이제 끝나고 나면은 가족에게 이상적으로 바라는 관계를 다시 한번 조각을 또 해보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경직된 가족이나 가족 전체 힘이 미약한 가족에게는 어떤 이제 세우는 게 힘들어해요. 굉장히. 왜냐면 내가 아버지를 어디다 갖다 세우기도 어려워하고 엄마를 또는 그래서 경직되어 있고 또 그런 에너지원이 미약한 가족은 도구를 사용해서 해보도록 해요. 이제 도구를 가지고 뭐 동물이나 뭐 자연, 뭐 자동차 이런 것들 통해서 은유적으로 이미지를 만들어 보라고 이제 그런 식으로 응용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게 이제 캔서에 의해서 개발이 됐고, 또 사티아나 던에 의해서 계속 사용하는데, 덜 같은 경우는 이제 관계 개선이 지지분해지고 교차 상태에 빠져 있는 경우에는 서로 이제 긴 밧줄을 이용해서 서로 힘겨루기. 그러니까 힘껏 주로 당기면서 그 당기는 힘겨루기를 통해서 이제 감정들을 느껴보고 소통하고 피드백하는 걸로 또 이렇게 적용해서 이용을 한다고도 합니다. 이래서 이런 조각기법은 그 상담자의 관심의 활용 능력 또는 가족의 참여 범위, 상담 상황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활용이 되죠. 그래서 이제 사티어는 초기에는 의사소통 유형을 중심으로 정형화된 모습으로 조각을 했어요. 아까 뭐 회유형, 비난형, 소위성형, 산만형, 일정 해가지고 되도록이면 이제 그 회의용은 이럴 것이다, 뭐 비난형은 이럴 것이다 해서 정형화된 이미 세팅된 것들을 가지고 가족들을 세우게 해봤는데 그것들이 나중에 이제 변형이 돼서 이렇게 이제 조금 더 실제적으로 세우는 내담자 IP가 그 본인이 갖고 있는 내적인 정서 상태를 가족 조각에 표현하도록 본인이 직접 세우게 했을 때 조금 더 역동적인 가족 조각이 일어나게 되죠. 이 그림이 이제 가족 조각의 한 예시를 그림으로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제가 가족 조각하는 가족 치료 세팅 동영상을 좀 찾아볼까 했었는데 생각만 했고 찾지는 못했네요. 여러분이 한번 유튜브나 이런 한번 찾아보시면 되는데 이게 그거예요. 이 중에 누군가가 IP가 됐었겠죠. 그래서 이 사람 아버지는 이렇게 측면으로 세워놓고 저기 먼 시선을 멀리 처리하라고 가족 조각을 했고 또 누군가는 자녀인데 혼자 외롭게 아마 이건 제 생각에 IP일 것 같아요. 본인이 다 세워놓고 본인의 자리를 이 위치에 가서 엄마는 딸 둘과 밀착 상태에서 있는 걸 이렇게 아마 가족 조각을 했겠죠. 그랬을 때 아들인 자기는 혼자
아버지에게도 엄마나 누나들에게도 끼지 못하는 자신의 위치, 외로운 상태에 앉아있는, 서 있지도 않고 뭔가 액티비티한 자세를 하지도 않는 상태에 외로운 자세로 조각을 했겠죠. 그리고 난 이 상태로 1분 정도 느끼게 해요. 근데 이제 가족 세우기를 했을 때는 이 상태로 있잖아요. 있으면 이게 IP인데 가족 세우기에서는 IP를 본인이 IP 역할 안 해도 돼. 본인이 엄마한테 자기 역할을 시키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1분, 1, 2분 서 있는 동안 그 침묵 속에서 엄청난 가족 역동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버지를 아버지 역할로 세우고 어머니를 어머니 역할로 세웠다고 하면 가족 세우기에서는 꼭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세우지 않아요. 그리고 가족 세우기는 실제 가족이 아닌 그냥 일반 구성원들이 참여해도 돼요. 일반 구성원들이 참여해서 대리 역할을 하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 대리 역할 안에서도 그때 그 감정으로 들어가서 굉장한 감정 역동이 일어난다는 거. 그리고 제가 경험한 가족 세우기의 치료 기법이었고, 이건 이제 가족 조각인데, 이런 식으로 예시를 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역할극인데요. 이 역할극은 이제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의 느낌을 노출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과거의 사건이나 바람 또는 미래 사건에 대한 감정을 직접 표현하게 함으로써 가족들에게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템플러 같은 경우는 부모에게 어린 시절의 장면을 상상하게 해서 아버지에게 자신이 지금의 아들만 했을 때 같은 문제를 겪은 것을 상상하라고 하고 하게 하는 역할극, 오타의 역할극을 하게 하고, 어머니 같은 경우는 어머니가 작은 소녀였을 때 좋아했던 것을 역할놀이로 표현하게 합니다. 이때 치료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을 표현하고자 할 때는 게슈탈트의 그때 거기 기법을 또 활용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만일 할아버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할 때는 비느자를 할아버지로 의인화해서 비느자 기법도 활용하게 되기도 합니다. 이 기법은 기나긴 기억을 회상하고 억압된 감정을 표출할 때 이 정서적 경험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낳고, 또 이제 가족원들이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아마 역할극이나 비느자 기법은 텔레비전 우리가 TV 프로그램에서 상당한 시연 장면에서 좀 여러분들이 많이 봤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치료기법 이제 세 번째로 재정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정의는 이제 부정적 의미를 긍정적으로 바꿔준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긍정적인 의미로 바꿔주기 위해서는 행동과 감정, 사고에 감추어진 긍정적인 의미들을 새롭게 제시해 주는 것을 재정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담자가 긍정적인 측면에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행동을 볼 수 있도록 문제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 주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내담자로 하여금 행동을 조절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해주고, 또 그래서 긍정적인 변화를 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과 기대감을 갖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남편이 아내의 잔소리를 불평할 경우에 이제 잔소리는 아내가 남편의 집에 일찍 들어오게 하기 위해 노력으로 보이며 남편과 더 가까워지고 싶다는 표현으로 보입니다. 라고 재정의를 해주는 거고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단어 자체가 벌써 부정적인 의미잖아요. 그러나 이렇게 남편에게 아내의 잔소리였던 행동, 감정, 사고 안에 있는 긍정적인 의미들을 새롭게 제시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아내가 남편이 늦게 귀가하고 아내한테 멀어져 간다고 불평을 한다면 이제 이렇게 제정을 해주는 거죠. 아마도 그것은 남편이 부부싸움을 피하고 더 관계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행동일 것으로 보입니다. 라고 제정을 해주는 거죠. 특별히 이런 사티어가 부정적인 문제나 상황을 긍정적으로 전환시켜주는 재정의의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네 번째 원가족 도표를 활용한 원가족 3인군 치료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티어는 원가족 도표를 통해서 가족의 역동성과 가족 관계를 쉽게 이해하고 평가해서 이를 원가족 3인군 치료에 활용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그 앞 시간에 배운 보호인의 다세대 가족 치료의 가계도랑 약간 비슷하지만 약간 몇 가지 이제 그 기호들은 갖다 쓰지만 많이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가족원의 성격, 그러니까 원가족 도표를 그려서 자아 존중감의 정도, 의사소통 요령, 가족 규칙, 가족의 역동적 관계, 세대 간 유사성과 차이점, 원가족 3인군,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학습된 경험들을 이 원가족 도표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파악을 하는 거죠. 우리가 보호인의 다세대 가족 치료에서는 가계도를 봄으로써 그 가계도 안에서의 어떤 융합이나 소원한 관계나 갈등 관계들, 그리고 세대 간에 전수되는 역기능적인 것들, 그리고 또 그 안에서 형성된 삼각관계들을 관찰을 했잖아요. 탐색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안에서의 정서적 단절들을 찾아내고 이런 것들을 그 가계도를 통해서 봤다면 여기서의 원가족 도표는 이제 이 가족원의 성격, 자존감, 의사소통, 규칙, 뭐 역동성, 차이점, 뭐 유사점 이런 것들을 이 원가족 도표를 통해서 그 안에서 이 가족, 원가족 3인분들이 어떻게 학습되고 경험되었는지를 한눈에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역기능적인 가족 규칙과 또 그거에 대한 대처 방식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서 의식적인 선택과 감정 관리를 하도록 돕는 거, 이게 이제 1차적 목표. 그리고 일치형 의사소통을 하게 해서 궁극적으로 자아 존중감을 높여서 성장을 도와준다라는 게 1차적 목표. 이러한 그 목표를 가지고 원가족 도표를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좀 더 살펴보시면 원가족 도표 그리는 방법에 이제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가계도에서 봤던 것처럼 그 남자는 네모, 여자는 똑같이 동그라미로 표시를 한다고 하고요. 1단계에서는 스타의 원가족 도표를 작성합니다. 여기서의 스타는 IP를 말하죠. 클라이언트, IP 내담자. 이 IP가 여자예요. 동그라미. 그러면 이 IP에게는 스타, 별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스타는 앞에도 제가 얘기했지만 그 자아 존중감, 자기 가치관에서 사티아는 IP, 즉 내담자를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다, 소중한다, 가치 있는다, 로 인식할 때 이것들을 별, 스타로 표현하도록 했어요. 스타. 그래서 여기서 이제 스타라고 표현해 IP를. 그러면 스타의 원가족 도표를 작성하는데 여기서는 엄마, 아빠, 그리고 그 안에 이름과 현재, 나이, 직업, 학력, 종교, 사망했을 경우 사망 나이, 사망 이유,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엄마, 아빠의 관계들이 어땠는지, IP하고의 관계는 어땠는지, 뭐 엄마랑은 밀착, 아빠랑은 약간 갈등, 엄마, 아빠 관계는 약간 소원한 관계,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죠. 그리고 이제 부모의 결혼 기간이나 결혼한 연도, 뭐 이혼했다면 이혼, 결과했다면 결혼 연도 이런 것들을 세세하게 적어주는 거. 이게 1단계에서 이루어지고요. 2단계에서는 어떤 가족의 성격 특성, 대처 유형, 관계 양상 이런 것들을 작성을 해주는데 이제 아버지, 어머니, 또 형제들 성격 특성을 긍정적인 특성 3가지, 부정적인 특성 3가지 이렇게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원에서 불렸던 어떤 별칭이나 애칭들 이런 것까지도 이제 적어주는 거죠. 그럼 3단계에서는 스타의 아버지, 어머니의 원가족도 그리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의 관계까지도 다 그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관계를 나타내는 기호는 가계도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굵은 선,
갈등선, 실선, 점선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하면 됩니다. 이거를 좀 더 예시로 좀 더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원가족 3인군 치료라고 해서 아버지, 어머니, IP 이렇게 해서 원가족 3인군 치료라고 하는데 여기에 보시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출생 장소, 뭐 인종, 정도, 학력, 직업, 취미, 사망 원인, 대처 유형, 성격 이런 것들 다 적어주죠. 여기 보면 이제 아버지의 좋은 점, 긍정적인 점 3가지, 성실함, 선택을 다정하다, 부정적인 면 3가지, 이분 이제 2가지만 적었어요. 그리고 김천에서 태어났다, 학력이 중졸이다, 직업은 조각가다, 뭐 이런 것들 쭉 적어주고, 결혼 연도들, 몇 살 때 했는지 이런 것들 다 표시를 해주죠. 그리고 이제 IP와의 관계, 엄마랑은 일반적으로 엄마가 IP를 향한 어떤 애정의 유착 관계들, 그러면서 IP는 정작 엄마랑 어떤 갈등 관계들, 여기가 IP였네요. 이제 큰, IP의 큰 오빠랑 엄마는 그런 관계고, 이 스타 같은 경우는 엄마랑도 원만한 관계, 아빠랑도 원만한 관계, 스타 밑에 여동생, 또 여동생, 이렇게 있습니다. 사망한 경우에는 이렇게 슬러시 표시로 작성을 해주는데, IP의 여동생이 사고로 사망했고, 긍정적인 면 착하고 순진하다, 차분하다, 구멍된다, 부정적인 써주고, 이렇게 쭉 다 이렇게 해서 원가족 3인군을 통해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보고자 했던 것들이 뭐죠? 이걸 통해서 가족원들의 성격이 어땠는지, 또 가족원들의 자아 존중감 정도가 어땠는지, 의사소통 유형은 어땠는지, 가족 규칙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가족 간의 역동관계, 세대 간의 유사성, 차이점. 이제 여기서는 아버지의 부모님 세대, 어머니의 부모 세대 그리진 않았지만, 그린다면 세대 간의 유사성과 차이점. 그러니까 우리가 다세대, 보일의 다세대 가족주의에서 본다면 세대 간의 유사성, 차이점은 세대 간에 전수되는 어떤 역기능들을 말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하면서 이 원가족 3인군 안에서 경험된, 학습되고 경험된 것들이 무엇이있는지를 파악을 하는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원가족 도표를 통해서 궁극적으로 뭘 한다고 그랬죠? 이제 역기능적인 가족 규칙, 역기능적인 가족 규칙 또는 대처 방식에서 벗어나서 의식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자, 의식적인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자, 감정관리, 자, 의식적인 감정관리가 가능하도록 돕고, 자, 그렇게 하고 또 일치형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그래서 궁극적으로 뭘 하자는 거예요? 자존감을 높여주자. 이걸 하기 위해서 이 원가족 3인국을 한눈으로 도표 도식화해서 보자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원가족 도표를 통한 3인군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빙산 탐색, 이제 5번째 빙산 탐색을 통한 치료 기법이 있는데, 이 빙산 탐색은 사태와 뒤늦게 개발한 기법이고요. 개인의 내적 경험을 이끌어내는 비유적인 방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빙산에다가 비유를 한 거죠. 내적인 심리 내적인 경험들을 빙산에 비유해서 도식화해서 그림을 그린 건데요. 자, 이 기법은 실제로 개인 중심의 성장 모델로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사티아의 빙산을 수면 위에 나타난 부분, 행동과 또 대처 방식을 1차적 수준으로 보고요. 수면 아래 부분을 감정, 또 감정에 대한 감정, 지각, 기대, 열망으로 구성된 2차 수준으로 보고요. 또 그 아래에는 셀프, 자기의 3차 수준으로 인간의 어떤 심리 내적 깊은 경험들을 구분하는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으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사티어가 이런 인간의 대부분의 경험이 수면 아래에서 경험되므로 우리가 이제 정신분석에서 보면은 거기서도 이제 그 정신 구조에서 우리가 빙산에 비유를 하잖아요.
그 빙산 위에 드러난 부분은 의식 수준, 그 다음에 전의식 수준, 밑에 무의식 수준. 그래서 무의식 수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의식 수준보다 끊임없이 깊이 있게 무의식 안에 내재되어 있다라고 이제 그 정신분석에서, 구조적 분석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다르지만 그거랑 비슷하게 빙산 수면 밑에 있는 내재적 경험들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현재의 행동과 상황, 사고의 영향,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이제 사티어도 똑같이 그렇게 적용을 했고요. 아마 사티어도 그런 정신역동에서 그런 부분을 좀 가져다 쓰지 않았을까. 제가 사티어의 책을 깊이 있게 안 봐서 아마 이 강의를 듣는 분 중에 사티어를 전공하셨거나 저보다 더 잘 이해하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 이제 그래서 사티어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인간의 대부분의 경험이 수면 아래에서 경험되므로 치료자는 표면적인 경험의 1차적 수준뿐만 아니라 전체 의식으로서 2차 수준, 3차 수준까지도 그 안에서 이루어진 경험들까지도 다 탐색을 해서 경험을 표면화시켜주고, 이 표면화시켰던 것들을 통해서 역동적인 변화들을 이끌어내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티어는 문제 행동 아래 숨겨진 가족 규칙, 의사소 유형, 감정의 개인의 느낌, 기대, 열망, 자기 생명력 등 이런 빙상 탐색 기법을 활용하고 사정하고 개입을 한 거죠. 빙산을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이런 것들을 탐색하면 이것들을 사정이라고 하죠. 사정하고 개입하는 것들을 중요시 여겼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성장 과정에서 누적된 내면의 감정, 또 잠재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치료 장면에서 실제로 느끼고 부정적인 내적 경험을 표면화시키도록 도와줘서 바람직하게 자기 현재의 자기 자신과 열망, 기대, 이런 것들에 대한 실현, 방안들을 찾도록 도와주는 것, 이게 이제 빙산 탐색을 통해서 하고자 하는 거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역기능적 의사소통 같은 경우는 일치형 의사소통으로 변화시켜 주고 그 자존감 향상되도록 도와주고, 이게 궁극적인 목표라고 한다면 이런 빙산 탐색 기법을 이용해서 어떤 개인의 심리, 내적 역동 외에도 이제 그 가족 간의 상호 간의 관계 역동도 파악할 수 있고, 자신과 다른 사람과에 대한 감정, 좀 지각, 기대, 열망, 이런 것들을 좀 인정하도록 하고 수용할 수 있도록 또 도와주고, 빙산 탐색 그림을 통해서 또 감정도 얼마든지 변화하게 되고 반응 행동도 변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알게 해주고, 이제 그 결과 개인과 관계가 기능적으로 변하고 성장하게 되는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궁극적으로 이 빙산 탐색도 하는 이유는 역기능적 의사소통을 일치형 의사소통으로 바꿔준다, 자아 존중감을 향상되도록 돕는다, 뭐 이런 궁극적인 이유가 있겠죠. 조금 더 살펴보시면, 자, 빙산 탐색의 예시에서 보시면 하나 볼게요. 예를 들어 시댁과의 갈등으로 남편에게 화를 내는 아내의 내면에, 그 내면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이제 질문들을 8단계를 거쳐서 이 빙산 탐색을 통해서 쭉 보는 거예요. 첫 번째는 행동. 남편에게 화가 나는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라는 질문. 두 번째, 대처 방식. 반복되는 대처 유형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화가 날 때 어떻게 행동하고 그 행동에 대한 대처를 반복적으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그 의도는 무엇인가요? 세 번째, 감정. 그 상황에서 느끼는 감정은 어떤 것인가요? 또 그와 관련되어 다른 감정도 느끼고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또 감정에 대한 감정 해서 화가 나는 자신에 대한 느낌은 어떤가요? 이런 것. 지각. 그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이 되나요? 그때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뭐 이런 거. 그때 남편에 대한 기대는 무엇인가요? 남편이 당신에 대한 기대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부인의 기대 밑에 있는 간절한 소망은 무엇입니까? 또 마지막 자기 부분. 자신의 생명력과 삶을 지탱하게 하는 본질은 무엇입니까? 해서 8단계를 쭉 1차 수준의 행동과 대처 방식은 1차 수준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감정에 대한 감정, 지각, 기대, 열망, 여기까지는 2차 수준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기 부분이 이제 3차 수준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1차 수준에서는 행동과 대처 방식에 대해서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이제 어떤 화가 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 뭐 활동, 이야기, 줄거리 이런 것들을 쭉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대처 방식에 대해서도 또 그 의도가 무엇인지 물어보고 이제 그 다음에 여기까지는 결국은 생존하기 위해서 본인이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최선의 선택이었다라는 거예요. 의사소통 유형이 됐든지 간에 이제 어떤 대처 방식이 됐든지 간에 이제 본인이 생존하기 위한 본인의 최선의 선택이었다. 근데 2차 수준에서 감정들을 끌어내는 거는 그때 어떤 감정을 느꼈나요? 뭐 그와 관련된 감정도 느꼈나 했을 때 뭐 기뻤는지 흥분됐는지 분노, 억울함, 뭐 슬픔, 아픔 이런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또 그 감정에 대한 또 다른 그 감정에 대한 자신의 느낌은 어땠는지 뭐 그 본인이 어떻게 자각을 했는지 지각을 했는지 이런 것들 또 어떤 지각이라는 부분은 어떻게 이해하고 판단했는지, 왜 생각이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거, 주관적으로 어떻게 현실을 이해하는지 물어보는 거, 기대, 남편에 대한 기대, 또 남편은 당신에 대해서 어떻게 기대,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충족되지 않은 기대들은 또 뭐가 있는지, 이렇게 세세하게 이제 점점 질문을 좀 물어보는 거죠. 7번째 단계에서 열망, 어떤 열망이라는 건 보편적인 소망이 되겠죠. 이때는 부인, 아내의 기대 밑에 간절한 소망이 뭔지, 예를 들어 사랑받고 싶은지, 수용받고 싶은지, 인정받고 싶은지, 성취하고 싶은지, 어떤 의미를 더 바라는지, 인정, 뭐 자유 이런 것들이 이 안정, 뭐 자유 이런 게 되겠죠. 자기라는 부분이 맨 밑에 수면 아래에 있는 3차 수준인데 이건 결국은 본인을 지탱해준 생명력이에요. 생명력, 자기의 생명력과 삶을 지탱하는 본질이 뭐냐? 본질. 그래서 어떤 정신, 본질, 영혼 이런 것까지도 깊이 있게 들어가 볼 수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빙산 우리가 사례 하나 분석할 때 이 그림 또 참고를 할 텐데요. 이 빙산이 바로 지금 얘기한 그 8가지 1차, 2차, 3차 수준을 통해서 8가지 단계의 대처 방식에 대한 질문들을 쭉 빙산으로 그려놓은 거예요. 결국은 여기 수면 위에 떠올라 있는 게 1차 수준에 해당이 되고 나머지는 2차, 마지막에 3차 수준에 해당된다. 그리고 수면 위와 수면 아래의 경계선을 우리가 생존 유형이라는 거,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는 행동 유형들, 의사소통 유형들, 대처 방식들, 이것들은 그 IP만이 선택할 수 있었던, 선택과 결정할 수 있던 최선이다라는 관점에서 출발을 해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빙산은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이제 마지막에 우리가 사례를 이제 나중에 하나 더 볼 건데 사례 본 다음에 더 평가를 하긴 하겠지만 이제 이런 사티어 이론에 대해서 뭐 이론 아니고 치료 모델이 되겠죠. 우리나라에서 사티어 모델을 적용하고 현재 있고 그 결과 의사소통과 대처 방식에 대한 부분들은 사회복지 현장이나 뭐 상담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그 적용도 되고 새로운 모델들이 계속해서 더 나오고 있고 또 자존감과 결혼 만족도에 대한 부분도 연구 결과에 있어서 긍정적인 향상을 보이고 있다라는 연구 결과들도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가족치료, 상담원에서 사티어 모델을 많이 적용하고 있다라는 것들. 그리고 또 경험자 가족치료는 경험을 강조하기 때문에 치료자의 어떤 진실성, 의사소통, 이런 것들, 자질, 치료자 스스로가 성장하는 모델이 되어야 된다는 부분들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들으시면서 아마 적어도 상담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사회복지 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유사한 분야에 가지고 있다면 이 경험적 가족치료에서 주요 개념이 자아존중감, 자기가치감, 가족규칙, 의사소통, 유형 이런 부분들은 일상생활에서 많이 쉽게 경험되었고 알았고 접했을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이론적 베이스를 가지고 있고 어떤 치료 모델에서 가지고 왔고 이것들을 사티어가 경험주의 가족주의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이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잘 정리가 됐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세 번째 강의를 마무리하고요. 제가 이후에 실제 사티어의 경험주의 가족치료를 사례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를 하나 정리를 해서 다시 영상으로 또 하나 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고문헌 참고하시고요. 예, 고맙습니다.